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제13장 예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예외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립해 보고요. 그 다음엔 예외 클래스의 상속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외도 이제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기능과 속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외 또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try, catch, final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if, else 문처럼 하나의 문장 구조잖아요. 이것도 예외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rows랑 throw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키워드예요. 우리가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처럼 키워드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try, catch, finally 문을 쓰는 데 있어서, 즉 예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해가 쨍쨍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잘 도착했는데 올 때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홀딱 젖으면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비가 오는 상황, 즉 소나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외적인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해가 쨍쨍 떴기 때문에 비가 올 거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날씨가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예외는 그러면 B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약 이 사람이 아침에 기상 예보를 듣고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우산을 가져갔겠죠. 우산을 가져갔다면 올 때 이런 식으로 비가 와도 우산을 딱 펴가지고 비를 안 맞으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겠죠. 이 우산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예외에 대한 준비고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우산을 펴는 것 자체는 예외에 대한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 이런 예외랑 비슷한 개념이 에러라는 게 있어요. 먼저 에러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에러란 메모리 부족, 스택 오버플로우 같이 일단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에러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로부터 일정량 계속적으로 리소스를 공급을 받죠. 왜냐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램이라든지 CPU 같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에러에 대해서 뭐라고 왜 에러가 났는지 얘기해 줄 수도 없겠죠. 왜냐면 그냥 컴퓨터가 꺼져 버렸으니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나 샀어요. 게임을 하나 샀는데 이 게임의 사양이 현재 자신의 컴퓨터의 사양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데 계속해서 게임이 꺼지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이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는 나는 분명 이 게임은 그래픽카드는 어느 버전 이상을 써야 되고 CPU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펙을 넘어야 되는데 게임을 살 때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이 게임의 사용은 어느 정도니까 사기 전에 꼭 주의해달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걸 사용자가 무시한 거죠.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걸 무시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러한 컴퓨터 자원 부족에 대한 에러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는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에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좀 비교적 처리할 수 있는 에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용자로부터 어떤 숫자를 받는데 그 사용자가 갑자기 문자를 입력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외는 개발자가 미리 예측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림에 비유하면 우산을 들고 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란
그리고 예외의 발생을 대비하여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는 것. 비가 오면 비가 좀 쫄딱 맞고 집에 가면 되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 놓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에러는 보통 이런 창이 막 뜨죠.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고, 메모리에 이상한 숫자의 메모리를 참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리드 될 수 없다. 이 에러에 대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되게 어려운 말들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든 이 취소를 누르든 X를 누르든 보통 프로그램은 바로 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워드로 문서를 막 작업하고 있어요. 레포트를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에러가 난 거예요. 이제 에러의 원인도 알 수도 없고요. 뭐라 해서 에러가 막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딱 떴다. 여태까지 작업하던 내용들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겠죠. 즉 에러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외 같은 경우는 이런 창이 딱 떴어요. 즉 파일이 없다네요. 파일 이름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래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진 않겠죠. 따라서 이것은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예외를 처리하라고 예외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좀 이제 이해되시나요? 예외도 하나의 클래스로 자바에선 정리가 돼 있어요. 따라서 예외에 대해서 클래스 상속 구조를 보시면 모든 객체들은 이제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throwable이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하고 있어요. 이 throwable을 상속하고 있는 것은 exception이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있습니다. 먼저 에러를 보시면 에러는 out of memory 에러가 있고요. stack overflow 에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러는 더 종류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자주 접하는 에러들이 보통 이 두 종류가 있고요. 예외인데요. 예외는 컴파일 시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컴파일 시는 잘 통과되지만 런타임 시에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코드를 짜면 그 코드를 JVM에서 이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걸 컴파일이라고 하죠. 즉 컴파일 시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문장들을 컴파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거고요. 런타임 시는 컴파일 할 때는 잘 번역이 됐어요.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번역이 돼서 컴퓨터한테 실행을 하라고 전달을 했는데, 컴퓨터가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런타임 시에 예외가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예외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컴파일 시 발생하는 예외들은 보통 데이터 포맷 익셉션, 그리고 SQL 익셉션, 그리고 IO 익셉션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 외에도 더 많은 예외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자주 보는 예외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세 개만 준비한 거고요. 먼저 데이터 포맷 익셉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맷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문자를 넣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고요. 다음에 SQL 익셉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예외들을 JVM이 캐치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무언가를 조작을 하는데 거기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SQL 익셉션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이 SQL 익셉션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IO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 IO라는 게 인풋과 아웃풋의 앞 글자만 따서 써놓은 거고요. 즉 인풋 아웃풋 익셉션입니다. 즉 내가 컴퓨터한테 무언가를 입력하거나 또한 컴퓨터가 나한테 뭔가 출력해 줄 때, 또는 메모리에 뭔가를 내가 인풋을 할 때, 또는 메모리를 참조해서 아웃풋을 할 때, 그럴 때 발생하는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IO 익셉션을 상속하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떤 파일에 접근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항상 켤 때마다 설정값들을 가져와서 그 설정값에 따라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즉 변수를 초기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 파일을 참고를 하는데요. 이 설정 파일을 갑자기 사용자가 지워버린 거예요. 어디 경로에 숨겨놨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갑자기 지워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이 파일을 참고해야 되는데 파일이 없다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예외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가 처리하려면 따로 또 설정 파일을 만들어 두고
이 파일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가 없을 때는 얘를 참조를 해라. 그래서 설정을 완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런타임 시 발생하는 런타임 익셉션인데, 런타임 익셉션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든지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되는 익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있는데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 하면 널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클래스로 참조 변수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얘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순간 널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객체로부터 뭔가 값을 가져왔는데 걔가 널인 겁니다. 이때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점해서 메서드를 사용하잖아요. 나는 이 참조 변수는 이 클래스이긴 하지만 결국엔 널이 들어있게 되는데, 얘를 통해서 메서드를 실행하거나 뭐 변수 값을 가져온다든지, 예를 들어 스트링이면 뭐 length라는 그런 메서드가 있잖아요. 메서드나 변수를 가져오려고 하면 얘 자체는 빈 공간인 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겠죠. 변수도 사용할 수 없고요. 따라서 이때 발생되는 게 널 포인트 익셉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가장 많이 보게 될 예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컴파일 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은 잘 통과가 돼버려요. 즉 우리가 이클립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클립스에서 뭔가 빨간 줄이 그어지잖아요. 그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널로 변경되는 것은 어쨌든 런타임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로 뜨지 않아서 잘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보실 텐데요. 먼저 트라이와 캐치만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익셉션 테스트라는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는 메인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인트형 배열에 이름은 var이고요. 이제 10과 200과 300을 넣어줍니다. 즉 var.length는 얼마일까요? length는 3이 되겠죠. 즉 얘는 3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인트형 배열입니다. 이걸 포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반복문을 실행시킬 건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즉 i가 0일 때는 10이 출력될 거고요. i가 1일 때는 200이 출력될 거예요. i가 2일 때는 30이 출력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일 때도 여기서 true를 반환하니까 반복문이 한 번 더 돌겠죠. 하지만 i가 3일 때 출력할 요소가 없죠. 즉 여기서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라는 이름도 되게 길죠.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rray라는 것은 배열이고요. index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덱스입니다. out of bounds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bounds가 한계 이런 뜻이 있어요. array의 한계치를 지나쳤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죠? 이 배열은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이제 3이라는 인덱스, 즉 어떻게 보면 4번째 요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익셉션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바가 알아서 최소한의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밑에 걸 좀 보시면 prefix.exceptionTest라는 것은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클래스의 경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메인 메서드에서 뭔가가 발생했다. 이것은 exceptionTest라는 클래스의 8번째 줄에 있다. 즉 이 줄이 8번째 줄이겠죠. 자,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예외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클래스가 있는데 전체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다 똑같고요. 단지 여기에 try catch문으로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보통 묶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ry 안의 문장에서는 try라는 게 시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catch라는 것에서는 여기서 발생한 예외를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해서 캐치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캐치를 할 때 왼쪽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타입을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a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여기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을 즉 캐치를 하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 이 캐치문 안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즉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 이 캐치문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있으면은 여기서 발생한 예외를 JVM이 이 캐치문 안에 던져주는 겁니다. 트라이문 안에서 발생한 예외를 이 캐치문이 똑같은 예외에 대해서 감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 캐치문에 파라미터로 객체를 넣어주는 거겠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타입의 a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미터로 이제 JVM이 객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메서드를 쓸 때 파라미터로 뭔가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으로 파라미터를 변수를 받을 때 여기에 직접 넣어주는 거는 개발자예요. 개발자가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info라고 할까요?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 값을 넣어주는 것은 홍길동이라는 글자입니다. 값을 넣어주는 건 개발자죠. 하지만 이 캐치문에 이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은 JVM이에요. 이것은 메인 메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메인 메서드는 저희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JVM이 실행한다 그랬죠. 그럼 이 스트링 배열에 args, arguments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넣어주는 것은 JVM입니다. 개발자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캐치문에 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에 a라는 참조 변수, 즉 파라미터가 들어왔고요.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지는 않았네요. 이 변수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하진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배열을 넘었습니다 라고 출력해 줬습니다. 이게 try 캐치문이고요. 이제 캐치문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if문 쓰고 이제 else if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죠. else i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 먼저 예제를 보시면요. var이라는 인트형 변수에 50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자, 50이라는 숫자를 넣었고 이제 try 문 안에서 이런 명령들을 실행했네요. 즉 개발자는 새 문장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겠죠. 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에서 정수를 입력해달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는 절대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스트링 값을 입력해주고 이 print라는 메서드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넣어주면 잘 출력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선 예외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는데요. 이제 int형 데이터에 new scanner 해서 system.in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생성하고 바로 점해서 next int라는 함수를 사용했네요. 우리는 보통 여태까지 스캐너에 스캔은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스캐너 해서 생성을 하잖아요. system.in이라는 파라미터도 넣어주고요. 얘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스캔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next int든 next line이든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즉 힘영역에 객체가 생성이 되고 얘의 주소값을 이 참조 변수 스캔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어서 얘를 통해 접근을 하는 거죠. 이 객체의 계속. 하지만 여기서는 next int라는 함수는 딱 한 번만 사용될 거예요. 뒤에서 사용되지 않잖아요. 즉 이 객체의 주소값을 내가 굳이 스캔했다가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만 사용하고 이제 잊혀질 객체니까요. 하지만 이 nextint라는 메서드 혹은 nextline이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여러 번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 되겠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can이라는 참조 변수에 주소값을 담아두고 이 주소값으로 찾아가서 객체를 접근한 다음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스캐너를 통해서 nextint라고 값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숫자를 안 넣고 예를 들어서 int를 넣어야 되니까 뭐 12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문자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문자를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문자를 넣어주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요. 이제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system.out.println 해서 이제 var 즉 50이 되겠죠. 50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나눠주는데 만약에 여기에 사용자가 갑자기 0을 넣어버렸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넣어주면 50은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해요. 두 개의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캐치를 하나밖에 쓸 수 없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둘 다 다른 예외가 발생할 거라고 개발자는 예상을 하는데, 캐치문을 하나밖에 쓸 수 없다면 하나의 예외만 처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둘 다 예외를 처리하고 싶다면 개발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캐치에 익셉션으로 받는 겁니다. 익셉션으로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JVM이 이러이러한 객체를 던져준다 그랬잖아요. 이러이러한 객체는 익셉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익셉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객체가 오브젝트를 상속하는 것처럼 모든 예외들은, 익셉션들은 이 익셉션이라는 애를 결국에 상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부모를 상속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부모가 익셉션이든지 부모의 부모의 부모가 익셉션이든지 어쨌든 이 익셉션을 상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익셉션이 될 수가 있겠죠. 다양성에 의해서요. 따라서 여기서 익셉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결국엔 익셉션을 받아줄 거고 얘도 익셉션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각각의 예외 처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예외인지는 모릅니다 라는 정도의 예외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캐치문은 여러 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했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수행하고요, 아리스매틱 익셉션이 발생했다면 이런 식의 문장을 수행해 달랍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종료가 출력이 되고요. 자, 이제 결과를 보시면요, 정수 입력해서 이 사람이 A를 입력했네요. A를 입력하니까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을 JVM이 던져주고요, 이 캐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캐치가 잡다라는 거잖아요. 즉 얘를 잡아채는 겁니다. 잡아채서 이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수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수를 입력해 달라고 했는데 A가 아니라 0을 입력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JVM은 즉 이 문장에서 50을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리스매틱 익셉션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라는 말이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치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이랑 다 똑같고요.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었는데요, 그걸 익셉션으로 바꾸니까 이러이러한 에러가 벌써 떠버립니다. 이 에러가 왜 뜰까요? 이 익셉션이 다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모든 예외는 익셉션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위 클래스로 예외를 처리해버리면은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즉 여기서 아리스매틱 익셉션이 발생하든 인풋 미스매치가 발생하든 이 캐치문에서 다 걸러집니다. 이 캐치가 다 잡아서요, 모든 캐치를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약간 욕심쟁이 같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필요가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이 문장은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좀 이거를 비유를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자가 있는데 이러한 쇠구슬도 있어요. 엄청 무거운 쇠구슬도 있고 아주 조그만한 총알만한 구슬들도 있고요, 철가루들도 막 있어요. 엄청 입자가 작겠죠? 철가루들도 막 있는데 여기서 나는 쇠구슬이랑 이 작은 구슬이랑 쇠가루를 분리를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석을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자석의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총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얘가 제일 힘이 세겠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얘가 힘이 제일 약한데 먼저 이 자석을 사용할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제일 큰 슈퍼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쇠구슬이든지 쇠가루든지 작은 쇠든지 다 얘가 끌어당겨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쇠에 얘들이 다 달라붙어서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결국 또 섞이게 되는 거겠죠. 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작은 자석을 사용합니다. 힘이 약한 작은 자석을 사용해서요, 쇠가루들을 모조리 이렇게 분리를 해내고요, 이 작은 자석은 쇠구슬이라든지 작은 구슬을 당길 힘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가루들만 딸려 나와서 철가루들을 따로 모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짜리 자석을 사용해서 쇠구슬은 못 당겨와도 이런 조그만한 작은 구슬들은 얘가 당겨올 수 있으니까
또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대왕 구슬은 이런 엄청 큰 자석으로 분리를 하고요. 다 끌어와서 따로 모아 놓고요. 나머지는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돌덩이라든지 쇠들이 아닌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갖다가 버리면은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요, 이러이러한 작던지 크던지 쇳가루들은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낼 때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왕 자석은 익셉션이 되겠고요. 이 중간짜리 자석은 이 익셉션을 상속하고 있는 익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든지 그런 익셉션이 되겠고요. 널이라고 써줄까요? 그리고 이 제일 작은 자석은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을 상속하고 있는 예가 있다면 얘를 상속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익셉션이라는 대왕 구슬로 얘들을 다 가려내버리면, 즉 캐치를 하는데 여기 익셉션으로 받아버리면, 이로 받아버리면 모든 예외들을 여기서 이 대왕 자석이 다 끌어당겼던 것처럼 모든 예외들은 이 익셉션 클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캐치로 받아줘서요, 여기서 이 한 가지의 캐치문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캐치를 봤는데 스몰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스몰 익셉션을 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되게 작은 예외들만 여기에 캐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캐치를 해서 중간짜리, 즉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다 걸러지지 않는 것들은 나머지는 모두 익셉션에 포함되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익셉션을 써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예외들이 여기에 걸리겠죠. 내가 세세하게 예외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처리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외와 이 자석을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리스메틱 입세션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오류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걸렸을 때, 즉 아리스메틱 입세션이 끌어올 수 없는 예외가 있다면 그건 익셉션이 다 끌어와서 처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리인데요. 파이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꼭 뭐 음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 오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저 119 구조대원인데요. 지금 아버님께서 몹시 위독하십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면서 갑자기 막 나가잖아요. 병원으로 급히 가는데 가스불이 이렇게 활활 켜져 있고요. 이럴 경우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라면을 끓이는 것 자체는, 음식을 하는 것 자체는 요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을 먼저 켜야겠죠. 불을 켜고 요리를 하고 이제 불을 꺼야 됩니다. 요리가 완성됐으니까요. 하지만 재밌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조대원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외겠죠. 나는 라면 끓일 동안 난 무언가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해가 훅 들어오는 겁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거겠죠.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를 처리하러 가는 데 있어서 예외가 발생했어도 이 불은 꺼져야 되겠잖아요. 즉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불은 꺼져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트라이 그리고 캐치 문이 있잖아요. 이 문장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외가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정의해 놓은 이 예외를 JVM이 던져주든 던져주지 않든, 즉 예외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던 마지막으로 나는 실행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는 거예요. 파이널리 해서 그 문장들을 이 파이널리 문 안에 써줍니다.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까 예제랑 똑같아요. 이 파이널리 문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정수를 입력했어요. 정수는 숫자가 아니죠. 파이널리가 실행이 됐네요. 이제 이 문장이 실행이 되려면 이 파이널리가 실행됐다는 거겠죠. 프로그램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도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0을 입력했습니다.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라고 뜨고,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했으나 파이널리 문 안에 있는 내용은 실행이 됐고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50을 넣어줬다. 50을 넣어줬으면 여기서
50을 50으로 나누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1이 출력이 되고 finally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얘가 발생했든 얘가 발생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이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throws랑 throw라는 게 있는데요. throws는 세금을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개랑 고양이가 있고 오줌을 누가 이렇게 흥건하게 싸놨는데요. 나는 오줌 싸지 않고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이게 throws랑 되게 비슷한 부분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구구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print단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스트링으로 어떤 값을 하나 받습니다. 파라미터를 받고요. 파라미터를 인티저에 있는 parseInt라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존재해요. 얘를 통해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걸 단이라는 변수에 저장해 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그냥 평범한 문장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했으면 이 print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이라는 문자를 넣어줬으면 여기서 이라는 문자열이 이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갑자기 a라는 문자열을 넣어줬습니다. a라는 문자열은 어떻게 해서도 숫자로 바뀔 수 없잖아요. 즉 이때 발생하는 게 이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트라이 캐치문으로 이 문장을 감싸주지 않았죠. 그런데도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throws 해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 print단이라는 문장 안에서 어딘가에서든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print단을 호출한 곳으로 처리를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메인 메서드 한번 보실까요? 메인 메서드 보시면 일단 여기에 있는 print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구구단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스캐너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제 출력할 단을 입력해 달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구단.print 단을 하는데 이 문장을 지금 try catch로 묶었죠. 이 문장을 실행함에 있어서 얘가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구구단.print 단을 하는데 여기서 scanner.next를 해줍니다. 이제 스캐너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뭔가 얘가 발생하면, 그렇죠? 얘가 발생하면 이 캐치로 잡아서 그걸 처리를 해라는 건데, 결국 여기서 프린트 단을 실행하면서 얘가 발생했다면 이걸 호출한 곳으로 제가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외를. 여기서 발생한 예외를 여기로 던지고요. 던지면 이 캐치에서 예외를 잡아서 처리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어떤 회사에 이제 과장이 있고요. 이제 대리가 있는데, 과장이 대리한테 일을 시키죠. 김대리 무슨 일 해. 하지만 대리가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보고서를 뭐 잘못 올렸다든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책임은 보통 누가 지죠? 과장이 집니다. 왜냐면 과장이 대리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요. 일을 시킬 때 이러이러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과장은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이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요.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이 메인이라는 메서드에서 이 구단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단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프린트 단은 분명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외가 발생을 했을 거고요. a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a를 숫자로 바꿀 수 없어서 예외를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예외를 발생시키면은 이걸 throw를 하는 거죠. throw를 해서 얘를 호출한 대로 던지면 여기서 캐치문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예외를 호출한 곳으로 던진다. 그 다음에는 throw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예외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강제로 발생시켜요. 없는 예외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throw test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이 메서드는 보시면 이제 exception이라는 걸 throw하고 있잖아요. 즉 여기서는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의 배열로 밸류를 봤는데, 이제 밸류의 length가, 즉 이 스트링의 배열의 길이가 0보다 크면은 이 포문을 실행을 해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출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열의 길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즉 배열에 아무 요소도 없다는 거겠죠. 자, 그랬을 경우 이렇게 throw를 하고요. new 해서 exception 합니다.
여기서 왜 new 할까요? 원래 보통 JVM이 예외를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캐치에 넘겨주는데, 이때 보시면 개발자가 직접 이런 식으로 new 해서 익셉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를 생성해서 그걸 throw 한다는 거예요. throw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throw를 통해서 그걸 호출한 곳으로 가겠죠. 이제 그걸 호출한 메인 메서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throw 테스트라고 해서 자기 자신 질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트링의 배열을 두 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에는 1, 2, 3이라는 스트링과 이제 가나다라는 스트링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아무 배열 요소가 없습니다. 즉 얘의 랭스는 0이겠죠. 그래서 throw test.print strings라고 해서 이곳에 아무 배열도 없는, 즉 길이가 0인 이제 스트링 배열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서 이 스트링 배열을 받았는데 그것의 길이가 0보다 크지 않아요. 즉 0이니까 0보다 크지 않잖아요. 즉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오게 되면 throw 해서 이제 새로운 예외를 하나 직접 생성을 하고요. 얘를 throws 합니다. throws 하면 어디로 올까요? 이 예외는 이 main이라는 메서드가 처리해야겠죠. 이 문장에서 예외가 던져지니까 여기서 처리해야겠죠.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그 예외가 이 캐치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캐치문에서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print stack trace를 하게 되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print stack trace를 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이 뜨면서 이런 문장들이 출력돼서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system.out.println 해서 이 .getMessage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exception을 만들 때 우리가 스트링 값을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 값이 여기서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getMessag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배열의 요소가 없다고 이제 이 말이 여기에 그대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에서 예외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요. 이 예외를 직접 또 출력해 준다든지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굳이 얘를 호출한 메서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분명 코드는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트라이 캐치 해줬으면 되는데 분명 이렇게 throws라는 것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를 throw test라는 클래스 말고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A 클래스에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 print strings라는 것을 이제 쓸 건데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외를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 안에서 처리된 내용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throw test의 main이라는 메서드에서 얘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다른 클래스에서도 얘를 실행할 수 있는데 결국 똑같은 예외 처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를 사용한 곳에서 자기가 직접 나의 조건에 알맞게 예외를 처리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print stack trace를 했고요. system out.println도 같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A 클래스는 이런 말 출력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그냥 단순하게 배열의 요소가 없습니다 라고 직접 출력해 줄 수가 있잖아요. system out.println을 통해서요. 이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print strings 말고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이 print strings라는 메서드가 자기가 귀찮아서 이제 예외를 처리 안 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메서드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그 메인 메서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알아서 예외를 처리해달라고 이제 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예외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예외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팝업창을 띄워준다든지 경고 문구를 날린다든지 이런 경우 예외 처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컴파일 익셉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꼭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